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현지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192명이 오늘 새벽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세계 각국도 항공편을 투입해 자국민 대피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교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영유아를 포함해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교전이 벌어지는 등 인접 국가로의 확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블링컨 국무장관을 이스라엘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남은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오늘 새벽 6시에 시작돼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기준 투표율이 9.4%를 보이는 가운데 사전투표를 합산한 투표율은 오후 1시에 집계됩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78% 급감했지만 상반기와 비교하면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오늘부터 일부 맥주 제품 출고가가 평균 6.9% 인상됐습니다. 설탕과 소금값 인상률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원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닷새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항공편이 결항하면서 현재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190여 명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대부분 성지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은 현지 공항의 긴장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돌아오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네, 이스라엘에 단기 체류하던 우리 국민 192명이 대한항공 항공편을 통해 오늘 새벽 6시 10분쯤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귀국자들은 가장 먼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빈 비행기를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덕분에 이렇게 잘 귀국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국자들 대부분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찾은 성지 순례자들인데요. 예루살렘은 가자 지구와는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무력 충돌이 벌어진 날엔 지하 방공호로 대피하라는 경보가 나오는 등 예전의 소규모 분쟁 사태와는 분위기가 달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좀 두려워하고 집에서 전혀 나오지가 않고 적막하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대피소로 피해라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피하라고 하는 경보까지 나와서 지하로도 가고 있습니다. 또 하마스의 공격을 우려해 텔아비브행 노선 운항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현지 공항 입국장은 한산한 반면 출국장은 이스라엘을 탈출하려는 인파로 북적였다고도 전했습니다. 출국하려는 그런 사람만 막 바글바글해. 이렇게 한산하지 않아요. 굉장히 바글바글해.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나가는 사람만 있지.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은 모두 1,05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장기 체류자는 570여 명입니다. 나머지 단기 체류자 480여 명은 성지 순례 등의 목적으로 방문한 여행객이 대부분으로 이 중에서 190여 명이 우선 귀국한 건데요. 현지에 남은 여행객 중 27명은 오늘 안으로 육로를 통해 인근 요르단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또 30명도 내일 터키 항공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빠져나올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아직 잔류하고 있는 여행객 230여 명에 대해서도 항공편이나 육로를 통한 출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한국인 인질이나 인명피해는 없다면서 교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마스는 교전 과정에서 150명 정도를 납치한 걸로 전해집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교전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이 항공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새벽 하마스의 기습으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납치돼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미국인의 가족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들의 무사 귀환을 호소했습니다. 납치 당시 어머니와 통화 중이었다는 아들은 안타까운 사연을 전합니다. Both my brother and my sister were on the call with her as the terrorist barged into her home. 이스라엘에 일하러 갔다 실종된 태국인 아들의 어머니는 무사 귀환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ก็หวังอยากให้ลูกและกลับมาอย่างปลอดภัยแม่ก็หวังแบบนี้แหละ 이번 하마스의 기습으로 이스라엘 내 외국인들도 많이 숨졌는데 태국과 미국, 네팔인 등은 각각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프랑스인과 아르헨티나인도 각각 20명 넘는 사망 실종자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특별기를 급파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오는 12일과 13일 특별편 여러 편을 운항해 이스라엘에 남은 자국민을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도 12일 에어프랑스 특별 항공편을 띄워 자국민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이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공군기 2대를 보내 자국민 200명을 10일 오전 로마로 대피시켰으며 민항기 한 대도 곧 베로나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은 아르헨티나는 이스라엘에서 하루 3차례 공군기를 띄워 자국민 1,200명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양측의 피해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8천여 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미국은 블링컨 국무장관을 이스라엘에 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영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사상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1,200명으로 늘어났다고 이스라엘 공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도 사망자가 9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와 여성도 포함됐으며 부상자는 4,25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돌 닷새 만에 양측 사망자는 2,100명, 부상자는 8,0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측의 사상자 집계와 별개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무장대원 시신 1,500구를 발견한 데 이어서 가자지구 공습도 지속하고 있어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마스 고위 간부를 사살했다는 소식도 있다고요. 네, 이스라엘군은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 과정에서 하마스 고위 간부 2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하마스 정치국 고위 간부이자 내무 책임자인 자카리아 아마마르가가 전투기 공격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마마르는 하마스 의사결정권자 가운데 한 명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테러 활동 계획에 관여해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하마스 경제장관인 주아드 아부 슈말라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하마스 관계자의 말을 빌려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가 공습을 당해 지도자 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 충돌이 인접국가로 확전될 양상도 있습니까? 네, 시리아가 현지 시간 10일 이스라엘에 박격포 공격을 가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시리아에서 다수의 박격포가 발사돼 그 일부가 이스라엘 영토 내 공터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시리아의 발사 원점을 향해 대포와 박격포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분쟁이 시작된 뒤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 교전이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날 새벽 레바논 남부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포가 발사됐는데 하마스는 자신들이 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미국도 확전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이 확전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자 비상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긴장 악화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계획 마련을 지시했다며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동맹 파트너 국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12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가자지구로 잡혀간 모든 인질의 안전한 석방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이스라엘 고위급 지도자들과 면담하게 되는데 미국이 이번 사태에 어느 정도 관여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달 남은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도 요동칠 가능성이 큰데 여야는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전 6시부터 투표 시작됐으니까 이제 5시간이 넘었는데요. 지금 투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선관위가 집계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율은 오전 11시 기준으로 9.4%입니다. 직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는 낮습니다. 다만 역대 최고치였던 사전투표율 22.64%를 더하면 전체 강서구 유권자 50만 명 가운데 32% 정도가 투표를 마친 셈입니다. 오후 1시부터는 사전투표율과 우편을 이용한 거소투표율을 모두 합친 공식 투표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에 당력을 쏟아부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며 투표율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통 보궐선거 투표율은 30에서 40% 수준인데 오늘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에 따라 선거 유불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강서구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며 전체 투표율이 50%를 넘어설 경우엔 김태우 후보에게 승산이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종을 울리려는 민심이 높은 사전투표율로 나타났다며 진교훈 후보가 두 자릿수 이상 득표율 차이로 승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곧바로 개표가 시작되고 당선자 윤곽은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승패와 함께 어느 진영이 얼마나 표를 얻었느냐도 내년 총선 수도권 표심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로 2일차를 맞은 국회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법사위와 정무위, 교육위, 복지위 등 모두 8개의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도 초반부터 증인 출석, 자료 제출 문제 등으로 곳곳에서 여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정감사는 증인 불출석 문제 때문에 한때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숙명여대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이 대거 불출석하자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외에도 오늘 교육위 국감에서는 교육부의 교권 보호 대책 실효성 문제,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대입 정책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등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도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야당과 영장 기각이 무죄가 아니라는 여당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를 계기로 여권에서 운을 띄우고 있는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3월 대선 직전에 불거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허위 보도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 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 강제 수사 대상엔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사무실과 이걸 운영하는 허재현 기자의 집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허 기자와 공모해 지난 대선 직전 의도적으로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허 기자는 지난해 3월 1일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의 역할을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도 조 씨가 선임한 박영수 전 특검의 부탁으로 수사를 무마해 주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드디어 D-Day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투표율이 9점 몇 프로 정도 나오는 것 같죠? 본투표 투표율만 보면요. 투표율이 뭐 40% 안팎 정도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대충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22%를 조금 높아서 네. 지난해 지방선거보다 높게 나와서 많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양당이 또 많이 개입을 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사전 투표에 오히려 더 많이 나와서 본 투표는 이거보다는 뭐 예상보다는 좀 낮게 한 40%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양당이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은 다 동원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뭐 저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당 조직을 전체 다 투입한 기초단체장 선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의 이제 재보궐선거를 특히 지방선거 단위에서 하게 되면 40% 투표율도 사실 쉽지는 그렇죠. 않은데 오늘 40%는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 양당 모두 정말 총력전을 펼쳤기 때문에 40%는 수월하게 넘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선거 결과는 밤 11시 안팎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양당 모두 총력을 다했기 때문인데 몇 개를 가정을 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선거에서 이긴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한테 힘이 많이 실리게 되겠죠. 그동안은 뭐 김기현 대표 안 보인다 이런 비판도 있긴 했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앞서 이제 보궐선거다 보니까 양당이 다 총력전을 펼쳤고 그다음에 가용할 수 있는 조직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됐고 사전투표가 굉장히 높았다. 뭐 이런 것을 치면은 사실은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수도권의 향후 뭐 표심의 향배 뭐 이런 걸 보기에는 조금 섣부른 것 같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뭐 양당의 지도부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던가 그래도 아니면 이기면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기면이야 뭐 국정 운영하는데 수월해지고 지금 그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공고히 갈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찌 됐건 지금 뭐 너무 큰 의미를 둘 일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너무 양당이 너무 총력전을 해서 일반적인 우리 유권자들 소위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읽었는지 아니면 그냥 양당의 조직표 대결이 됐는지 이건 좀 결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총선을 앞둔 표심을 읽는 데는 오히려 조금 오염도가 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뭐 가정하기 싫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선거 자체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선거운동을 잘하거나 국정운영을 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엄청나게 큰 충격에 빠질 것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을 수는 있죠. 저희가 사실 저도 이번에 강서 지역에 아주 여러 차례 가서 선거운동도 해봤지만 이제 선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선거를 친다고? 이런 게 사실은 거의 상상이 안 되는 분위기와 여러 가지 메시지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정말 뭐 저희는 정말 상상이 아예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우리 당 민주당 내에서의 충격파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선거 전체에 대한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재점검해야 되는 수준의 이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 그래서 뭐 이제 탄력을 받고 뭐가 더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 당이 한동안 겪을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전혀 그런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떤 가정이든 지는 쪽의 가정이 더 재미있기는 합니다. 변화가 생길 테니까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오늘 선거 결과 좀 안 좋게 나온다면 김기현 리더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겼을 때도 저희가 뭐 예상하는 것처럼 큰 변화 내지는 엄청난 동력이 확보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만 졌을 경우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번 강서 보궐선거에 졌다고 해서 올 봄에 출범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뭐 굉장히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향후 뭐 수도권에서의 선거 전략이 엄청나게 바뀌거나 이렇게 보일 거는 아니고요. 다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그럼 우리 1년 반 동안의 국정 운영은 어땠는지 그다음에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보였는지 그리고 국회 내에서의 물론 의석수가 부족해서 역부족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국회 전략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점검해 보고 거기서 나오는 교훈을 가지고 내년
네. 총선에서의 수도권 전략을 한번 고심해보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반성과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김기현 체제에서 있을 거다. 저는 뭐 이걸 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지도 체제가 변화한다거나 아니면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무슨 전당대회 결과를 무시하고 비대위가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막 폭발할 것 같지는 않는다고 보여져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실제로 네. 저희가 이제 승리하고 특히나 크게 이겼을 때 김기현 대표가 선거 전략적으로 굉장히 무능하다라는 것들이 증명되는 거기는 하죠. 그 김태우 후보를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염치 없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후보를 공천을 하고 또 선거 캠페인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되게 어려운 선거 환경이라는 거는 뭐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을 다 여기다 집어넣고 김기현 대표가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특히 수도권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아예 없구나. 네. 이런 전략적인 무능함을 완전히 증명하는 이제 그런 일은 되겠죠. 근데 이게 지도체제 변화의 계기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건 완전히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각을 세웠던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런 다 쳐내지 않았습니까? 네.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당대표잖아요. 이것까지 지도체제를 바꾼다? 그럼 그 비대위는 도대체 어떤 비대위가 될 것이냐? 사실 지도체제 개편에 대해서 뭐 용산도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방향성이나 상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체제를 바꾼다는 거는 저는 사실은 있을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이제 다만 이 선거 전략적인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의 무능함을 완전히 증명하는 일들이 앞으로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아마도 약간 갈등 요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이 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좀 크게 지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기류가 있었는데 요즘엔 좀 그 의미부여를 좀 덜 하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요. 한번 보고요. 민주당 상황 볼게요. 아까 민주당이 졌을 때는 상상하기도 싫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이제 뭐 충격이 클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영향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한 고비는 넘어갔잖아요. 이제 민주당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인데 영장이 이제 기각되고 난 다음에 안정화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 안에서 지도부도 좀 안정적으로 같은 색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의원님. 12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들었네요. 11.4%까지 올라왔습니다. 1시간여 만에 한 2%포인트 정도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평일이잖아요. 예. 평일이다 보니까 출근 전에 그리고 점심시간에 그리고 아마 6시 퇴근 이후에 이때 좀 투표율이 조금씩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1시부터 통합됩니다만 지금 사전 투표율이 22몇 % 치면은 토탈 지금 현재까지는 한 33% 35 정도 되죠? 22였으니까. 그러니까 33%, 34% 정도의 네. 투표율을 보이고 있어요. 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만약에 지더라도 저는 뭐 민주당 내에 큰 변화가 역시 있거나 그럴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티 분위기를 보였던 일부 비명계가 다른 목소리를 좀 낼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보여줬던 민주당이 일사불란한 모습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지도부에는 많은 진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극단의 경우 민주당이 이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주당 내에도 큰 내홍이나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고 어떤 친명 체제를 공고화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미 지도체제는 공고화가 됐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선거에 그 승패와 상관없이 지도체제는 훨씬 이제 안정된 상태이고 실제로 이 국민의힘과 이 검찰이 굉장히 목을 매던 이런 뭐 계속 끊임없이 몇 년 동안 이 사법 리스크를 활용하는 뭐 그런 식의 전략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그런 종류의 이제 지도체제 리스크는 완전히 없어졌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저희가 조직 동원 선거가 이렇게 치열하게 됐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예상과 다르네. 신승.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 총선 전략에 있어서는
아마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도 체제와 상관없이 예. 우리가 정말로 투표율이 낮고 조직 동원만 잘 됐을 때 그럴 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과 반성이 당내에서 굉장히 많아질 수는 있죠. 이제 그게 향후에 이 당을 운영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겠지만 저희가 지금 뭐 지도 체제가 변화한다거나 이런 일은 당연히 없을 거고 네. 굉장히 이제 그 뭔가 통합된 이 굉장히 강한 이 지도 제재를 통해서 이 총선까지 가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는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당무에 복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금 송갑석 최고위원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 자리를 누구를 앉힐 거냐라는 것도 사실 당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요 며칠 들어서 민주당 지도부의 메시지가 이렇게 약간 변했죠.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정청래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죠. 뭐 외상값, 고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어제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이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느냐라고 이제 변화됐고 이재명 대표는 특별히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선거 국면에서 이제 통합, 그다음에 뭐 단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미 아까 우리 장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위장은 이미 진압이 됐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통합과 화합, 단결 이런 메시지를 많이 보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가 사실은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호남 배려 차원에서 송갑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는데 이번에는 그 엄청나게 수박 당도가 5까지 가는 높은 분들 말고 그렇지 않은 약간의 그 당도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비명계 의원 중에서 누가 한 분을 아마 지명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전현희 전 국민 권익위원장도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들리시는 얘기가 좀 있습니까? 저도 거론되는 이야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뭐 저도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서 근데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무슨 친명 비명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내년 총선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인사하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여성이고 원외의 전현희 위원장이 그래서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 이 충청권 원외 인사는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린다고. 충청권 의원님께서 추천을 하시는 겁니까 혹시? 뭐 지금 제가 추천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떤 당의 무슨 친명 비명 이런 색보다 이제 당 전체가 선거를 대비하는 외연 확장에 대해서 이 대표님께서 더 많이 고민을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흘러 듣기는 했는데 뭐 저 최근에 뭐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은 없어서. 알겠습니다. 네, 좀 고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정청래 최고위원은 왜 갑자기 기류가 바뀐 겁니까? 이게 제 기억으로는 외상값 발언이 최고위를 주재하면서 했던 발언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라디오 인터뷰도 아니고. 근데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반대 얘기 아닙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제가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 지원 유세 나가서 약간 비명계를 품는 듯한 메시지를 낸 이후에 이 발언이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오늘이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가장 최적화된 메시지를 지도부가 해줘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맞고 정청래 최고가 됐든 아니면 다른 지도부의 일원들이 됐던 우리가 오늘 선거 그리고 내년 총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든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다 후보이기 때문에 이 나의 선거에 있어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지금 이제 메시지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완전 추측해 보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을 텐데 두세 가지면은... 첫째 하나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진압이 다 됐기 때문에 굳이 외상값 받아야겠다는 얘기를 안 하셔도 이미 그거는 암묵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얘기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지금 외상값 얘기하고 고름 얘기하고 그래서 당내 자꾸 갈등을 만들어서 이 소위 그 이재명 대표에 반하는 이 비명계들을 자꾸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색깔을 분명히 해서 당에 분란이 있는 것보다는 그 뭐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전혀 꼼짝도 못하는 순간에 그냥 자객 내지는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축출해내는 게 굳이 내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그게 훨씬 낫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한 메시지를 갑자기 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박정화 의원님의 개인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오늘 선거 결과가 뭐 밤 11시쯤 나온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선관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명부와 개표까지 조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킹을 통해서 충분히 개표 상황까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내용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누군가가 해킹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다는 건 간단한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국정원과 선관위와 관련된 기관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보완하고 하는 일들은 너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해야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의 뭔가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질서가 무너지면 정말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가? 그건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이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공포를 키우고 실제로 신뢰성을 훼손하는 그런 식으로 이번에 나온 점검 결과를 활용하는 게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무슨 수개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네. 저도 이제 보도자료 같은 거 쭉 다 읽어보고 관련된 것들을 봤지만 실제로 굉장히 훈련된 해커 조직들의 해킹 네. 시도나 아니면 예를 들면 해킹 프로그램을 USB로 가져가서 안에까지 침투해서 꽂아 넣어서 이렇게 했을 때 취약성 이런 내용들이지 실제로 무슨 수개표나 무슨 개표 과정의 문제가 전혀 아니던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이런 어떤 선거 과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그것도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책임 있게 오히려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책임을 다한다면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돼 있다. 간단히 내용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전 투표한 사람도 본 투표할 때 안 한 사람처럼 할 수 있다는 거고 A를 찍은 사람이 B를 찍은 것처럼 개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하고는 저는 유권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달리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발표된 것도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선관위가 이 발표 내용을 가지고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냥 예. 가상적인 일이다라고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재난재해와 마찬가지로 이 선거와 관련된 거는 조금의 실수라도 있으면 이게 엄청난 폭풍을 갖고 오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여태껏 보면은 선관위가 자기 자녀들 취직시키는 데 신경 썼지 사실은 그 대선 때 소쿠리 투표 이런 거 갖고도 별 얘기가 없었잖아요. 반성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지금 보안 점검하자고는 벌써 오래전부터 했는데 여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인터넷진흥원하고 같이 조사를 한 건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부정이 가능하다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이제 강원도 원주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대구 동구에 주소를 둔 우리 장철민 의원 가서 사전 투표를 찍고 내가 본 투표 가서 원주에서 찍고도 가능하고 제가 찍었던 표가 짜르륵 하고 개표가 됐는데 이 개표된 게 최종 집계될 때는 또 다른 표로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모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 정찰총국이 그 선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방선거 선관위 어딘가 들어갔다 나왔던 흔적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너무 가벼이 볼 일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주의에 꼬시고 최종적인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철저히 점검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안일하게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고 북한 정찰총국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어제도 우리 교육부에서 교육정책 다시 발표했지만 우리 의대 열풍 아직도 있잖아요. 제일 똑똑한 친구들 의대 간다고 이게 북한에는 지금 제일 똑똑한 친구들 해커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다 모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관위가 비밀번호 1, 2, 3, 4, 5 쳐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막을 수 있고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럼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신뢰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선관위 정신 차려야 되고 환골 탈퇴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밀번호를 전 국민이 알게 됐네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드민도 하나 있으니까 어느 거가 될지 잘 몰라요. 아마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시점이냐 그거랑요. 그리고 그 여당에서 수개표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 지금 시점에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는 게 가령 이게 정치에 영향을 주고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했다면 사전투표 전에 발표했어야지. 지금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금 오히려 국정원이 뭐 정보위가 어떻게 날짜가 잡혀 있는지 국감 일정이 잡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국감에 대해서 뭐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지금 발표했다 어제 발표했다 이거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이 수개표 얘기가 나왔을까? 이거는 오히려 선관위가 가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일이 아니라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왜 이런 오해들, 왜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지 생각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짜라락 하고 표 계산돼갖고 나왔는데 이 표가 다른 데로 계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선의 수도권 같은 경우는 500표 미만으로 결정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문세표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3표 차이로 총선 당락이 결정됐어요. 이번 대선도 0.73%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아니면 뭐 거주지 외투표 이런 과정에서 한두 표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뭐 사전투표 용지도 지금 막 그냥 인쇄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전투표에서 100표, 200표가 어디선가 잘못된 표가 있다면 그건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현장에서 우리 정당에서 추천한 투개표 요원들이 다 봅니다.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수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데까지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수개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장치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특히나 수개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야기하는 거지 강서구청장 선거 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실무자 할 때 저는 개표장 많이 들어가봤습니다. 실제로 정가인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에서 다 물론 기계로 세긴 셉니다. 요즘 손으로 이렇게 세진 않고 기계로 돈 세는 기계 비슷한 표로 이제 세고 거기에서 숫자로 다 더해가지고 게시판에 붙여요. 근데 그게 붙여놓은 게 시스템에 입력할 때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어저께의 발표거든요. 근데 요즘 같으면 거기에 참관인이 정말 거의 수백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에 올라온 데이터와 그 벽에 붙여놓은 거랑 다르면 당연히 바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바로 점검이 돼요. 그러니까 보안상 취약점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지금 드러난 거고 보안상 취약점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게 맞는 이야기지만 그거를 과하게 무슨 개표 과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게 잘못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또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로 늦은 거면 정말 해킹이 발생을 정말 심각하게 해서 선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진짜 늦은 거죠. 근데 오히려 잘 점검하고 오히려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저는 부정선거가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남양주 구린가 어디선가에는 뭐 그 사전투표 함이 어떻게 됐다고 보관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투표용지가 색깔이 다른 것들이 등장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번 대선에도 뭐 소쿠리 투표 얘기 나온 좀 전에 봤지만은 사전투표 용지는 출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마 그 날인인가요? 그거를 이제 조작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 해킹을 통해서 충분히 그러면은 이 본투표에서는 충분히 그 투표 요원들이 확인을 하겠지만 사전 투표가 집계되고 그다음에 그 함이 보관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그다음에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이런 논란은 계속 알겠습니다.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앞서서 불거졌던 건 뉴스타파의 보도였고요. 이번엔 또 다른 기사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그리고 언론사 기자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의원들뿐만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이 검찰의 엄청난 공격들을 당하는구나.
당할 거다 뭐 이런 네. 생각들도 그 전에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또 거꾸로 저희가 워낙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회 간 압수수색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의 무슨 정말 스포츠 경기 하듯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 또 내성도 확실히 생겼습니다. 예. 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돼 나가는구나라는 것들도 생겨서 뭐 오늘 압수수색을 당한 김용원 보좌관이나 또 이 지금 또 검찰의 여러 공격을 받을 또 분들이 꽤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겪게 되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또 하다 보면 오히려 이 검찰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정말 이제 실무자 단위까지 이렇게 무도하게 뭔가 공격하고 탄압하려고 시도하는지 오히려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어떤 또 계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도적으로 허위 기사를 쓰는 건 명백히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실무자라고 예. 해도 아무리 영향력이 작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겼으면 죄를 받아야 예. 되는 건 맞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선관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주주의의 제일 중요한 게 투표잖아요. 네. 선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훼손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이게 똑같은 거. 여론을 그다음에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허위, 가짜 뉴스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도들은 얼마나 나쁜 거예요. 저는 이건 발본색원 해야 되는 이고 이참에 그게 어느 범위가 됐든 간에 다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많은 일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지금 선관위 봤습니다만 드루킹 얘기도 있었죠.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짜뉴스 얘기가 네. 있죠.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모든 과정을, 모든 상황을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밝혀질 때까지는 그게 누구건 간에 저는 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요건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이 하나 예상되는 게 있어서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감에서 받았던 의혹이 조폭 연루설 같은 경우는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 반론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이 자칫 언론을 좀 옥죄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언론을 옥죄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과 다른 얘기. 언론일이 그거잖아요. 그 공정한 보도해야 되고 네. 가치 중립적인 객관적인 그리고 마지막 있잖아요. 기자들의 사명이 여론을 건전하게 조성하는 것. 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언론이 아니죠. 그건 언론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언론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정리가 돼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어제 어떤 기사 잠깐 보니까 그 20억 수수설을 불었던 조폭이 그 2년인가요? 구형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나머지 분들 수사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전혀 놔두고 있는 게 아니라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재판도 지금 올라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 그리고 보좌관의 거주지까지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거 수사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한 2, 3분밖에 없는데 국감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법사위 국감이 업무 보고를 쭉 하고요. 법무부 업무 보고를 쭉 하고 뭐 더 여러 기관들의 업무 보고를 하고 한 11시쯤 시작이 됐어요. 사실 저도 내용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야당에서 이제 인사정보관리단 자료를 좀 달라. 왜냐면 이제 그 인사검증 업무를 민정수석실에 있던 걸 법무부가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료를 안 낸 모양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초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개편 중에 특히 이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네. 가져간 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얘기했고 저희도 국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크게 실패하고 있는 게 바로 인사검증 분야잖아요. 최근에 뭐 우리 아주 정말 헌정사 최초의 그리고 전무후무한 김행 후보자의 네. 무슨 이런 건들이나 이 대법원장 후보자 건이나 뭐 다른 거의 모든 장관 후보자와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인사검증을 완전히 이 정말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에서 법무부가 정말 이거를 하기는 하는 것인가? 정말 하고 있다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책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는 너무 당연히 네.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국정감사를 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당연히 논란이 되는 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뭐 요구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네, 이게 사실 그 인사검증 업무를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가져오면서 한동훈 장관이 했던 얘기가 인사검증 업무를 음에서 양으로 꺼내오는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 음에서 양으로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우리 장철민 의원하고 국토위가 같아서 소속사입니다. 예. 근데 어제도 10시 시작했는데 정작 질의는 11시 20분 넘어서 시작했어요. 저희 뉴스로서는 참 난감합니다. 1시간 20분 동안 뭐였냐면 그 자료 요구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회가 국정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건에서는 저는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게 옳은 그 의회 정치를 위해서 그다음에 행정부의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죠. 근데 어제 저희가 뭐 저희 국토위 국감도 마찬가지인데 인사검증단이라고 하면 민감한 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 정보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자료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자료는 분명히 요구하는 자료를 줘야죠. 그러나 국회에서도 혹여 이 민감하고 줄 수 없는 정보와 자료가 섞여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불가피 못 주는 자료마저도 국회에서 너무 억지로 달라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국회는 그렇게 한번 점검해보고 행정부에서는 줄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최대한 제공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말씀하신 대로 인사검증에서 조금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을 조금 개편을 하거나 좀 보완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지. 제가 옛날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인사 검증하는 걸 좀 봤는데요. 인사 검증에서의 문제는 최종적인 판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우리가 아까 음양 표현하셔서 음의 지역에 있어서 확인이 불가능할 뿐인데 대부분 다 걸러집니다. 그럼 그 걸러지는 그 인사 검증상의 위험 요소를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후보를 드랍을 시키느냐 하는 저는 정무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글쎄 시스템을 어떻게 바꾼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소신 있는 얘기입니다.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한 거다. 강하는 거다라고 국민 눈높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최종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다만 두 장관과 함께 지명됐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에서 청문회 마무리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사태와 관련한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며 대외 경제 불안 요인이 커져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봤다고 거짓 신고한 뒤 출동한 순찰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31km에 달하는 도주 행각에 경찰관 포함 10여 명이 다치고 순찰차 6대 등 차량 7대도 파손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경광등을 켠 채 도로를 막아선 경찰차. 그 옆으로 소형 화물차가 스치듯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경찰차 석 대가 따라붙자 잠시 속도를 줄이는 듯 하더니 이내 속도를 올려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한밤중의 도주극은 화물차가 안전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막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새벽 0시 50분쯤. 트럭 운전자 50대 A씨는 경기 북부 일대를 돌며 경찰에 3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거나 마약 총책을 신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에 A씨가 돌연 경찰차를 치고 달아나며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포천에서 남양주까지 50여 분 동안 내달린 거리만 무려 30여 킬로미터. 경찰관 11명과 시민 1명이 다치고 경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도 파손됐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같이 순찰차에 탑승한 직원한테도 위험한 상황이니까 심적 대비를 하라고 얘기하고 출동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간이 검사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이 외모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합격권 지원자의 점수를 낮추라고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4월 업무방해 혐의로 A 특성화고 전 교장 B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 신입생을 뽑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 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아침 8시쯤 인천 서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 9분기를 달리던 23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서울 하왕십리동에 있는 대형마트 내부 슈퍼마켓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같은 건물에 있던 고시원 거주자 등 50여 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77.9% 줄었습니다. 공시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 3분기 매출액은 67조 원으로 2분기와 비교해서 11%가 올랐고 영업이익도 3.5배 증가하며 실적 개선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해 수준의 영업이익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한파의 영향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적자는 상반기에만 9조 원대에 이릅니다. 오비맥주가 오늘부터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합니다. 오비맥주의 제품 가격 인상은 지난해 3월 이후 19개월 만으로 회사 측은 재료값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파는 오비맥주 가격도 오를 걸로 예상되지만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많이 팔리는 카스 500ml 캔 제품 가격은 종전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설탕과 소금값 상승률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달 설탕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6.9% 올라서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소금 물가 상승률도 생산량 감소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요 증가로 17.3%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엔 북극과 남극의 기후 환경에 대해 연구하는 극지연구소가 있습니다. 극지 생물에서 항생제나 치매 치료제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유전자원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돼 실용화 단계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남극에 2개, 북극에 1개의 기지를 두고 극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극지연구소. 극지란 남극과 북극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을 말합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곳이라 기후 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할 최적지로 꼽힙니다. 연구소는 극지 환경에 더불어 생소한 극지 생물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극지에 사는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 지류에서 우리나라 극지연구소가 치매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견해 특허 출원도 했습니다. 작용 기전도 밝혀낸 연구소는 내년 실용화 연구를 통해 후보 약물을 확보하고 전 임상 실험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 61억 원이 4억 원만 남고 사실상 전액 삭감된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경쟁률이 1대1로 극지 연구소만 입찰했고 들인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비해 비효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극지 연구 자체가 전문성이 높아 극지 연구소 말고는 연구 능력과 장비를 갖춘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약 개발의 경우 원래 기초 연구부터 임상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은 극지 연구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연구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꾸준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삭감됐던 예산은 복원시켜야 되지 않겠나. 유전자원 연구를 포함해 극지연구소의 내년 연구 예산 1,058억 원 가운데 67%, 모두 71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영국, 중국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한 대뿐인 쇠빙 연구선을 새로 건조하는 사업도 예산이 약 75%, 560억 원이 삭감돼 관련 극지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유지하기로 해 진료에 큰 차질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오늘 오전 파업 시작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성과급제 폐지와 공공의료 수당 신설 등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실질 임금 인상을 포함한 노동 조건 향상을 촉구했습니다. 경북대병원 노동조합도 인력 확충과 의료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며 오늘 새벽 6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병원 측은 필수 의료에 필요한 인력은 유지하기로 한 만큼 예정된 외래 진료나 수술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는 오후입니다. 쾌청한 하늘과 함께 선선함이 감돌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오늘 서울이 한낮에 23도, 남부지방은 광주가 24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대기질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양호한데요. 다만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과 대구도 23도, 부산 24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